지난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의 전반 틀을 봤고요. 이제 규제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보죠. 도시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해야 되죠. 먼저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이제 개발 계획에 관한 내용을 보죠. 379페이지 그 1절에 보면 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먼저 네모 1번에 보면 개발 계획 수립권자 수립 시기가 나오는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 이 표현은 이제 개발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지정권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은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 시기는 구역 지정 전에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이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요. 어느 범위로 개발할 건지, 얼마나 인구를 수용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담아서 개발계획을 먼저 만드는데 이 개발계획을 금방 만들 수가 없죠. 적어도 뭐 몇 년 걸립니다. 담당자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많은 사람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어딘가가 개발된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투기가 생기기가 쉽죠. 그래서 처음에 평당 10만 원인 토지가 막상 구역 지정하려고 했더니 투기가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막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사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거를 200만 원 주고 사업하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원칙은 지정 전에 해야 되는데 지정 전에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투기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개발이 안 된 지역일 때는 여기 평당 10만 원 하다가 사업할 때쯤 되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되는데 만약에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었으면 이미 토지 가격이 10만 원이 아니라 평당 몇 천만 원 하겠죠. 예컨대 뭐 평당 1억 하여튼 지역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할 때쯤 되면 이게 뭐 4억, 5억 이렇게 늘었을까요? 이 상업지역은 이미 가격이 똘똘히 떠 있기 때문에 투기가 생길 수가 없죠. 주변이 다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미 이 지역의 토지도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기가 생기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 주거지역 또는 뭐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원칙대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더라도 투기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개발이 안 된 지역, 그런데 이 지역이 상업이 아니라 농림지역 이런 지역이었으면 가격이 낮았겠죠. 근데 개발되면서 토지 가격이 막 뛰게 되죠. 그래서 원칙은 지정 전에 수립하지만 개발 안 된 지역,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면 네모 1번에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발구역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예외가 나오죠. 그래서 그 지역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다 1, 2, 3번이 하나같이 미개발된 지역이죠. 미개발지. 그리고 4번에 국토부 장관이 뭐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고 5번에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 공업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30% 이하인 지역. 그러니까 주상공이 30% 이하다라는 것은 주상공이 아닌 토지가 70% 넘는다. 미개발지가 훨씬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의미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개발지 이렇게 이해하시되 주상공 30% 요거는 같이 기억을 또 해둬야 되는데 주거상업 공업 3개가 있죠. 3개니까 30%다.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문제 나오기가 아주 쉽게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도 자주 나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칙은 지정 전에 수립하고 예외로 지정 후에 수립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네모 2번에 보면 소유자 동의,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리고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여기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그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지 방식은 종전의 토지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 라는 걸 이제 정하고 사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는 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가 나중에 이렇게 바뀐다는 게 예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방식으로 사업할 건지를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죠. 동의 안 하면 그 전체를 다 취득해서
그 수용하고 사업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엄청난 보상비가 드는데,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토지 보상비 안 들고 사업할 수가 있으니까 소유자한테 물어봐서 동의를 해주면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동의를 안 해주면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동의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동의받는 건데, 동의 기준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예컨대 토지 면적을 조금씩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요 면적 다 해봐야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 사람들 대다수가 동의를 해가지고 총수 2분의 1 넘겨서 요것만 가지고 동의를 받게 되면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억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 총수 기준을 봤을 때 2분의 1 넘어야 대다수가 동의하는 건데, 뿐만 아니라 면적이 3분의 1가 또 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동의해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면적을 더해보니까 적어도 이렇게 3분의 1은 넘는다. 이래야 이제 뭐 대다수가 불만 없이 사업이 되는 거니까, 동의를 받을 때 이 요건이 다 맞도록 그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 기준으로 3분의 1가 넘어야 되고, 사람 총수 기준으로 2분의 1 넘도록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동의 요건이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1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또는이라는 것은 면적 3분의 2 기준으로 동의가 되거나, 아니면 면적 기준 충족이 안 되면 2분의 1, 총수 2분의 1 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 나오는 동의는 그 또는이 없다라고 한 번에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이 요건이 두 가지가 다 맞아서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분의 2가, 총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분의 1이 각각 넘도록 동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이렇게 3분의 2가 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토지 소유자 전체 수를 세봤는데 그 중에 2분의 1이 넘는 동의가 되도록 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에는 이 동의와 관련된 게 거의 매년 나오는 거니까, 동의에 관한 거는 그 이해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숫자는 또 암기가 되셔야 돼요.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동의 기준이 뭐 복잡한 건 없고, 면적은 기본 3분의 2고 총수는 2분의 1 동의입니다. 근데 그 동의가 지금 어디 나오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동의를 받도록 돼 있죠. 그다음에 이 기본서 가지고는 이걸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동의 받을 필요 없는 예외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동의 받는 것으로 의지되는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동의 산정 기준들도 있어요. 면적의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 면적이 국공유지 포함된 면적이냐 제외된 면적이냐, 사람 총수를 셀 때 그 공유한 사람 어떻게 세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엔 복잡하니까 입문서에 빠진 내용이고, 일단 이 동의에 관한 내용이 여기 나온다라는 걸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는 그 내용도 있을 거고 수립할 때 기준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은 지금 보기엔 좀 복잡하니까 일단 개발계획 수립 시기, 그다음에 수립할 때 동의받는 거, 이 정도를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380페이지로 가면 2절에 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죠.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개발계획 내용들은 이제 구역을 지정하는데,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에 지정할 때 절차가 있겠죠. 그다음에 지정 기준이 있을 거고, 지정하고 나면 그 효과, 그다음에 뭐 해제 등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보죠. 그래서 먼저 그 네모 1번에 지정권자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 인정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역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줄여서 시도지사죠. 그다음에 니은번에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제 대도시 시장이죠.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가로 2번에 보면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가 지정하는 건데 예외로 국토부가 지정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유가 5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1번에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다음에 2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요청을 할 때, 그다음에 3번에 공공기관회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그다음에 4번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 안 될 때, 그다음에 5번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사유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문제 나오기가 딱 좋게 돼 있죠.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그대로 써놓고 하나만 바꾸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럼 1번은 국가가 사업을 한다라는 거니까 국가만 기억하면 생각이 나겠죠. 그다음에 2번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거니까 중앙행정기관을 기억을 해야 되죠. 지방행정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거다. 그다음에 3번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을 한 거죠. 일단 30만이 기억이 돼야 되죠. 뭐 10만 또는 50만 이렇게 바꾸니까 30만 이상으로 구역 지정에 제한을 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도 대도시 간 협의가 안 되니까 밑에서 싸우니까 이 국토부 장관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서 나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협의. 그다음에 5번은 천재지변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고 뭐 그런 거로 인해서 긴급하게 사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긴급한 사업이 필요하다. 긴급 이 정도로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키워드들이 기억이 돼야 됩니다. 국가,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30만, 협의, 그리고 긴급. 근데 그런 단어도 그냥 나열해서 기억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예외로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정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두 문자 따서 첫 글자로 중. 그다음에 국가가 사업을 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국. 그래서 붙이면 중국이 되죠. 국토부 장관이 중국하고 협의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협의. 중국과 협의를 한 거예요. 이 협의한 내용이 30만이 들어가 있었죠. 3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중국과 협의를 했는데 협의 내용이 30만 원 빌려줘 이런 거예요. 근데 급한가 봐요. 긴급하게 빌려달라. 그래서 이걸 연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중국과 협의했는데 30만 원만 긴급히 빌려달라 이렇게 협의를 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해서 기억을 해야 되죠. 중국의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했다.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협의, 시도 대도시 간 협의가 안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 지정에 제한을 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추가해가지고 그 제한을 누가 했는가 이걸 또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제한을 해야 되지 지방공사가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사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저와 같이 구역 지정은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가 그다음에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네모 2번에 보면 구역 지정의 기준이 있죠. 어디다 지정하느냐, 지정할 때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항인데 박스 안에 보면 규모가 지역별 용도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외우셔야 돼요. 지금 당장 외우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쭉 체크해두고 이게 이제 단순한기 문제로 시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 연결이 잘못된 거. 그래서 주거지역 3만, 공업지역 3만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나오죠. 근데 주거지역은 교재 보면 1만으로 돼 있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거와 상업 1만, 공업은 3만, 그다음에 자연녹지 1만, 생산녹지 1만. 결국은 용도적 틀이 돼 있으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는데 도시지역 안에서 공업 하나만 3만이고 나머지는 공업만 3만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1만이니까 이거 한 번에 모아서 기억하시면 되죠. 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도시지역 안에서는 기본이 1만이다. 공업은 3만이다.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거기에 보존 녹지가 없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디귿번에 자연 녹지, 리을번에 생산 녹지는 들어가 있는데 보존 녹지는 그 구역 지정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시지역 안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고 요거는 이제 개발되는 지역들이고 그다음에 녹지가 있는데 녹지를 다시 나누면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죠. 용도지역에서 틀을 쭉 정리해 드렸죠. 근데 보존 녹지가 말 그대로 녹지고 생산 녹지는 그냥 논밭이고 자연 녹지는 이건 장래 주상으로 바뀔 토지죠. 실제 녹지라고는 이 보존 녹지 하나예요. 근데 여기를 개발해 버리면 도시 안에 녹지 공간 하나도 없게 되죠. 쉽게 말해서 뭐 관악산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는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 보존 녹지는 아예 도시개발 사업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문제 풀다가 보존 녹지가 보이면 바로 틀린 거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교재로 가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도시 안에서는 1만, 밖에서는 30만이 기본이에요. 근데 이 30만 이 숫자는 국토개법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국토개법에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국토개법의 개발행 허가 규모도 외우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때 그 기준 외우고 나면 연결돼서 같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일단 체크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밖에서는 원칙은 30만인데, 다만 또 예외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갖춘 경우 20만. 그 요건이라는 게 초등학교 용지 이미 확보가 돼 있다. 그리고 4차로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20만 이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건 이제 대상이 되는 지역과 규모인데, 가로 2번에 보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그러니까 미개발지에서 구역 지정할 때 기준이 또 있어요. 상위 계획에 맞도록 지정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죠. 이런 것도 구체적인 사항들은 기본을 가지고 볼 거고요. 그다음 그 밑에 네모 3번에 지정 절차인데, 구역 지정 절차는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이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결정 절차 이거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한다는 거는, 개발구역 지정은 곧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사람도 같고 절차도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면서 첫 번째 기초조사했죠. 두 번째 주민의견 들었고, 세 번째 의회견 들었고, 결정하면서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 하듯이 개발구역 지정할 때 절차가 첫 번째 기초조사예요. 그래서 교재 보면 절차로서 가로 1번에 첫 번째 나온 게 기초조사죠. 다만 이제 차이가 국토개법에서 기초조사는 기초조사 해야 한다 의무였습니다. 근데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랑이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가로 2번에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나오죠.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듣듯이 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두 번째 절차는 주민의견을 듣는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주민의견 들을 때는 그냥 공고 열람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반영 여부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듣는데,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공청회를 하는 경우가 있죠.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해서는 앞에서 네 군데를 모아서 정리한 적이 있었죠. 광기, 개농 이렇게 외웠었죠. 광역도시계획, 기,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개발구역 100만 이상일 때, 농지용계. 개발구역 100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뭐 주민 의견 같이 듣는 거고, 그다음에 이 의회 의견은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의회 의견 들을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것도 의회 의견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견 청취사항은 용도에 관한 것, 시설에 관한 게 의회 의견 청취사항이에요. 용도와 시설 아닌 거는 의회 의견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안 들었듯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개발구역 지정에서도 의회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재도 보면 가로 1번에 기초조사, 가로 2번에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나오고 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 결정할 때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하듯이 개발구역도 가로 3번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그 내용에 보면 지정권자가 개발구역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결국은 협의 심의죠. 그리고 나서 지정하고 고시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보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와 크게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네모 4번에 지정 효과가 있죠. 일단 용도 지역 등이 의제가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이 될 거고,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개발했는데 사업 끝나고 나서 여전히 농림지역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이미 인구가 사람 밀집하는 지역이 되니까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죠. 그래서 저절로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개발구역을 지정했다는 건 앞으로 거기서 사업을 할 것이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 상세한 계획이 필요한데, 그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상세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각각 의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그 행위 제한, 그래서 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사항은 국토개법에서 봤었던 개발행위 허가사항,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 결정되고 나면 그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아서 하듯이 구역을 지정했다는 것은 도시군관리 결정된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는 건데 허가 대상 행위 자체가 같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여기까지가 개발 행위 허가 대상 6개였죠. 동일하게 똑같이 허가 받는 거고, 근데 개발구역 안에서는 추가된 사항이 중목의 벌채, 식재 이것도 허가 대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 보상 더 받으려고 막 나무 심어놓고 막 하기 때문에 그런 나무 심는 행위도 허가 대상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외사항도 있고 예외사항도 좀 유사하죠. 이렇게 해서 구역 지정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383페이지 네모 5번에 보면 구역 지정의 해제. 자, 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구역 지정해놓고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더 이상 구역이 의미가 없으니까 구역이 저절로 해제가 됩니다. 그럼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려면 시행자 관리는 실시계획부터 만들어야 되죠. 구역을 지정해놓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실시계획을 안 만들게 되면 사업을 못하죠.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빨리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는 거를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3년 지나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구역이 저절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사가 다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이 등기 청산 중공사 공사료 공고까지 있고 나면 더 이상 그 구역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다음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까지 끝나야 이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구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외로 개발계획은 원칙은 지정 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건데 예외로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가 있었죠. 원칙은 지정 전인데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한다 했는데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뒤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개발계획 수립 안 하면 사업 못하게 되니까 구역 지정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개발계획 수립하라 라고 정해두고 있는데 그게 2년입니다. 다시 교재를 보면 383페이지죠. 가로 1번의 원칙적 해제, 개발구역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거로 본다. 그래서 1번의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동그라미 2번에 사업에 관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가 되고, 또 가로 2번에 예외적 해제 사유가 있는데 예외적 해제 사유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요. 이때 동그라미 1번 보면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없으면 그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가 되고, 또 동그라미 2번에 그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나서 다시 실시계획은 3년 안에 인가 신청이 없게 되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지된 거로 보는 겁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확실하면 됩니다. 실시계획은 3년 안에 하는 것이고 개발계획은 2년 안에 한다. 각각 안 하면 다음 날 해제가 된다. 이 정도 틀로 확실하게 정리해두면 나머지는 쉽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들을 봤고요. 이렇게 해서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사업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384페이지 사업 시행자에 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먼저 1절에 보면 사업 시행자 지정. 시행자 지정은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겠다. 이 틀로 이해가 돼야 돼요. 개발계획을 정한 사람이 지정권자고 이 개발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당연히 계획을 만들었던 지정권자가 정해야 되죠. 그래서 시행자 지정은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아무나 지정하면 안 되죠. 이 공공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이니까 그 능력 있는 자를 지정해야 되니까 법으로 정해둔 겁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자 종류가 워낙 많아서 뭐 외울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시행자 중에 공공 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다. 누가 공공이고 누가 민간이냐 이거 구별은 돼야 됩니다. 근데 단어 보면 대충 구별이 되죠. 그래서 공공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가 있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시행자들이 있고, 민간 시행자로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조합도 있고 기타 많은 시행자들인데 나머지는 시험에 나오기 어려운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로 토지 소유자 조합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조합의 경우에는 그 한마디 기억해야 될 게 조합은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한다는 것은 방식이 환지 방식인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데서 속기가 쉽습니다. 조합이 토지 상한채권 발행하려면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구성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증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만 고민해요. 근데 보통 이제 보증 그러면 한마디로 민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조합도 민간이니까 보증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조합이 토지상한채권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는 거죠. 토지상한채권은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발행하는 것이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사업하기 때문에 조합은 토지상한채권과 아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은 수용도 못하죠. 조합은 선수금 받을 수도 없고 조합은 원형지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수용 방식과 관련된 이 내용이 조합으로 연결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표현이 꼭 기억이 돼야 됩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사업한다. 조합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이게 생각나야 돼요. 조합의 첫 글자가 지읒자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부 환지다. 조합 두 번째가 히읗자죠. 그러니까 히읗자 환지다. 그래서 조합은 전부 환지다. 이 글자 보면서 바로 이렇게 생각날 수 있게끔 그 표현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여기서 이들 중에서 이제 시행자를 정하죠. 이 중에서 조합은 설립을 해야 되죠. 다른 시행자는 사업을 위해서 따로 설립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자를 시행자로 정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조합은 해당 사업을 위해서 설립을 하는 겁니다. 법에 이제 조합 설립을 어떻게 하는지 그 법으로 정하겠죠. 그래서 385페이지 2절에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 조합에 관한 거는 시험 문제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조합이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정비법에 정비사업조합이 있고 주택법에는 주택조합이 있는데 이 세 군데 조합에서 매년 세 문제가 기본이에요. 계속 나오니까 조합에 관한 건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모 1번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7명은 기억해야 되고 인가 누구한테 받는지는 뻔하죠. 계속 지정권자 인가 받았죠. 시행자 지정을 지정권자가 하니까 그 시행자 중에 조합이 시행자가 되려면 지정권자 찾아가서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모 2번에 보면 그 조합을 설립하려면 당연히 동의 받아야 되죠. 근데 그 동의가 아까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있었죠? 그 내용과 똑같은 동의가 나와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근데 이 동의가 어디 나오는지를 기억해야 되죠. 아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이 동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동의 받고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고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네모 3번의 조합에는 조합원이 있겠죠.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토지 소유자 딱 하나밖에 없죠. 여기 건축물 소유자 안 들어가 있죠. 지상권자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데 뭐 그 내용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이런 말도 없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든 금치산자든 또는 그런 거 관계없이 토지만 소유하면 다 조합원이 되는 거고 토지가 아닌 건축물 소유하거나 지상권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고 그 다음에 네모 4번의 조합의 법인격 등 이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있듯이 등기를 해야 돼요. 조합이 성립되는 것은 인가만 받았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까지 해야 조합으로 성립이 되죠. 그리고 그 네모 5번에 조합에는 임원이 있겠죠. 그 임원은 보통 뭐 조합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죠. 그 조합장, 이사, 감사가 하는 일 등에 대해서 같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 임원의 결격 사유도 있고 또 대의원회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크게 어려운 사항들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일단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86페이지 보면 네모 6번에 대의원에 관한 규정이 또 있죠. 대의원회라는 거는 보통 이제 임원이 하는 일은 집행에 관한 걸 하죠. 조합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거는 임원인데 조합원들이 다 모여서 결정하려면 매우 힘들겠죠. 예컨대 조합원이 1000명인데 1000명이 다 모이려면 힘드니까 대의원회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조합원 중에서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대의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대의원회인데 이 대의원회 가는 것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일단 대의원회 기본 개념 알아두시고 나중에 대의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또 대의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어요. 그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했고 그다음에 시행자가라는 사항을 받죠. 시행자는 사업하려면 실시계획을 정하고 공급계획, 환지계획을 정해서 각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실시계획부터 보면 이거는 뭐 내용이 단순하니까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을 하겠죠. 이거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업 공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뭐 설계도서, 작은 계획 이런 걸 정하는 계획이에요. 작성해서 개발계획에 맞는 걸 확인받아야 되니까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 거죠. 그런 틀만 알아도 실시계획 관련된 내용은 쉽게 하니까 그 387페이지에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1절의 실시계획 그 네모 1번에 보면 가로 1번에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실시계획 작성하는 거는 시행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되죠. 그리고 가로 2번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에 관해서 지정권자 인가 받아야 된다. 이거 뭐 틀만 알면 자연스러운 얘기죠. 개발계획에 맞게끔 사업이 돼야 되고 개발계획을 만든 사람이 지정권자라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정하고 나서 사업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 수용 방식으로 하고 어느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죠. 교재를 보면 387페이지에 네모 2번에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혼용 방식은 부분적으로 수용, 부분적으로 환지니까 섞어서 하는 거라서 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어느 경우에 수용 방식이냐, 어느 경우에 환지 방식이냐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수용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수용 방식인데 그래서 집단적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이유가 단독주택 부지 하나 만들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부지도 많이 만들고 상업용지도 만들고 아파트 부지도 만들고 이런 걸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그걸 공급하겠다라는 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키워드가 되는 거는 집단이에요. 집단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이제 수용 방식인데 영화 보면 그 집단 수용소 이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집단자를 보면서 수용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 나오면 방식이 수용 방식이다. 여기서 기억을 해두시면 쉽게 기억이 되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거나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 교환, 분합, 그 밖의 구역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환지 방식인데 그래서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려고 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는 토지가 이런 식으로 개발 안 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대지로서 효용이 낮은 토지죠. 근데 이 토지가 대지로서 효용이 증진되려면 일단 필요한 거는 각종 공공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등 이런 공공시설부터 설치가 되거나 이런 걸 변경을 해야 되죠. 그리고 토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는 대지로서 효용이 낮으니까 구역을 새로 정하는 거죠.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구역 변경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를 분합해서 토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리저리 합치면 토지가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거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지 방식은 단어가 환과 지가 있는데 환자를 보면서 이게 바꾸는 거니까 교환하는 게 바꾸는 거죠. 또는 변경하는 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교환이나 변경이 나오면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서 수용 방식으로 하기 어려울 때 또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종전에 있던 토지부터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땅값이 너무 비싸요. 수용 방식으로 하기 어렵다. 이럴 때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토지를 취득 안 해도 되죠. 전체 토지를 취득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각종 구획 변경, 지목 변경, 형질 변경을 해서 나중에 토지가 이렇게 조성되고 나면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지가가 높아도 관계가 없겠죠. 저희와 같이 지가가 높을 때도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는 환지의 두 번째 글자가 지자니까 지자가 지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집단 수용소를 생각하면서 정리하시고 환지 방식은 환과 지가 있으니까 환은 바꾸는 거, 교환, 변경이고 지는 지가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잘 안 까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식은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좀 방식이 정해지고 나면 각 방식에 따라 사업을 하겠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요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계획, 수용,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공급에 관한 사항.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는 오른쪽 흐름, 환지 계획에 관한 사항,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 등기 청산을 각각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각각의 구체적 사업 시행에 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죠.